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상담실에 들었던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주변에 우리네 친구 같은 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분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들 셋 있는 집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알았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추석 명절이었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오전 11시쯤 되니 큰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거래처에서 일이 터져서 해결하느냐고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형님 손을 잡으며 바쁜데 오느냐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하셨죠. 막내 서방님네는 해외에 살아서 동서를 포함한 온 가족이 명절에도 안 와요.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막내네는 멀리 사니까 어쩔 수 없지 하시면서 이해하셨고요. 그때 전 새벽같이 도착해서 쟁일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갈비찜 재워두고 꼬치며 전이며 잡채에 나물까지 손에 물이 마를 시간도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둘째야, 너는 왜 거기 그러고 있니? 산적 어서 꿰 넣어야지. 저거 저렇게 두면 못 먹는다 하시는 거예요. 큰 형님은 거실에서 어머니가 깎아주신 단감 깨물어 먹으며 TV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너무 서러웠는지 그 장면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때부터 산적이랑 단감은 내가 쳐다도 안 봐요. 생각만 해도 쉰물이 올라와 절대 안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상 준비, 명절 음식,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기, 시댁 대소사 챙기기, 전부 다 이분의 몫이었답니다. 큰 며느리인 형님은 항상 제가 사업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하면 이해를 받고 막내 며느리는 없어도 어쩔 수 없지 하는데 이분만 당연히 내가 해야지. 큰애는 바쁘고 막내는 멀리 있잖아.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 때였습니다. 음식점을 빌려 하자는 자식들의 권유도 마다하고 시댁 마당에서 하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오분에게 맡기시더랍니다. 그래도 시어머님 잔치니까 하며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전날 새벽부터 음식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큰 며느리가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하시더랍니다. 큰 며느리는 잔치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손님들 인사만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 결정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손이구나. 내일 모레면 나이 70 가까이 된 지금도 그 기억이 뼈에 사무쳐요. 내가 왜 그때 한마디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을까?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나는 이 사람들한테 만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건 사정이 있어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내가 한번 못하면 섭섭해하는 사람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여준 신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탁해도 돼. 이 사람은 거절 안 해. 이 사람은 화내지 않아. 이 사람한테 일 시켜도 괜찮아. 이런 신호를 우리가 계속 보내온 거죠. 그 둘째 며느리 분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한번 착하게 다 해주니까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분이 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비슷한 나이인데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유독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강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조용한데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긴장하고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게 뭘까요?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선을 지킬 줄 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기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남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지금부터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성격을 고칠 필요도 없고 갑자기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만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착하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유 몇 개 하고 과일 좀 담아서 계산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급하니 먼저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합니다. 5분 후에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양보를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산하는 물건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구니 가득 담아놓고 카드도 안 되는지 현금 세고 영수증 받고 한참을 계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새 다리 아파서 이쪽 발 저쪽 발 옮겨 디디면서 기다렸습니다. 계산 끝낸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휙 나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늘 먼저 양보하는 사람,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 누가 뭘 부탁하면 제가 할게요라고 먼저 나서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 좀 해주시죠. 저번에도 해주셨잖아요 하는 식으로 부탁이 아니라 요구로 바뀌고 어머니가 해주시면 되니까요 하면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의의 일상화라고 부릅니다. 친절을 계속 베풀면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그냥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한 번은 택배를 좀 대신 받아줄 수 없냐는 부탁을 합니다. 택배기사님께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달라고 말하면 될 것 같지만 부탁을 하는 모양새가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 부탁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탁이 또 한 번, 2번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아니라 통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택배가 올 테니 좀 받아달라고 전화 한 통으로 말이죠. 하루는 외출해야 해서 택배를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번엔 다 받아주더니 오늘은 왜 안 되냐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어쩌다 이런 억지스러운 말을 듣고 있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착함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미움은 안 받을 수 있어도 존중받는 자리에 오래 머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존중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좋아한다는 건 편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줘. 이 사람은 화내지 않아. 이 사람은 늘 양보해줘.
이렇게 편한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존중은 경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부탁에 네라고 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번엔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음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내라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안 돼요라고 하려니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거절했다고 사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착한 건 좋지만 너무 착하기만 하면 나만 손해봅니다. 내가 먼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턴 안 되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넘어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반찬 나눠 드시는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김치 담그면 맛있다고 소문났고 나물 무치면 동네에서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많이 해놓으면 이웃들한테 조금씩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엔 이웃이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손살에 치면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깍두기가 없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좋은데 깍두기가 더 맛있었다면서 다음엔 깍두기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주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요즘 손목이 아파서 김치를 못 담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좀 해주라는 겁니다. 자기네는 어머니 김치만 먹는데 마트 김치는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그분은 더 이상 반찬을 안 나눠주셨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했지만 괜히 잘해준 게 문제였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선이 없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는데 어느새 당연한 요구가 되고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문제는 착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턴 안 되는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보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주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괜찮은가,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는가, 이걸 계속 시험해 보는 거죠.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시험하고 이번에 안 거절하면 다음엔 더 큰 걸 부탁하고 또 거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더 큰 걸 부탁하면서 이렇게 점점 선이 밀려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가, 여기까지 밀어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처음에 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속 밀려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이번 주말에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엔 이번 주말만이라는 조건으로 봐주고 다음 주에도 미안하다며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하면 또 봐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부탁도 아니고 이번 주말에 아이를 데려다 놓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이미 당연한 일이 된 거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까지 다 봐줬으면서 왜 갑자기 안 되냐는 말을 듣게 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은 봐줄 수 있지만 매주는 어렵다고 나도 내 일정이 있다고 말하면 처음에 선을 그어두니까 나중에 거절할 때 훨씬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 긋기가 차갑다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선을 긋는 순간 사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로 편하게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탁할 때도 신중해지고 도움받으면 고마워하게 되더라고요. 선을 긋는 게 어색하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이번엔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음엔 어렵다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가볍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느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큰 병원 검사 받으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불안하다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같이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끊고 나서 생각해 봅니다. 그날 선약이 있었는데 깜빡한 것이 떠오릅니다. 아, 그날 며느리가 손주 데려온다고 했는데 왜 나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그렇다고 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간다고 한 말을 취소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대답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부탁받자마자 그렇다고 답하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통제 가능하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부탁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즉각 반응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대답은 친절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볍게 보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네 했다는 건 내 일정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잠깐 확인해보고 말해줄게라고 답하면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구나,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초만 멈춰도 됩니다. 부탁을 듣고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겁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요? 일정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3초의 멈춤이 주는 심리 효과는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느끼고 함부로 부탁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시간이 생깁니다. 정말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 말입니다. 기다림이 만드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일이 중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바로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 일보다 남의 부탁이 먼저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 창구 직원한테 이거 오늘 중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면 직원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네, 가능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으니까 함부로 약속 못 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도 귀하고 우리 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전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려우니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거나 일정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오늘 중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내 일정은 괜찮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후에 거절해도 됩니다. 확인해 봤는데 그날은 어렵다고 말하면 이미 시간을 두고 확인했으니 상대방도 수긍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무례가 아니라 나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3초만 멈춰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네 번째,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평생 내라고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아니라고 말하라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할 때 변명을 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도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병원도 가봐야 하는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래서 어떡하냐며 다음엔 꼭 도와드리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변명형 거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은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구나. 그럼 몸이 나으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부탁이 오는 겁니다. 거절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거절이 관계를 정리해 주더라고요. 변명하며 거절하면 상대방은 다음에 또 부탁해 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칙으로 거절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부탁을 안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의 사촌뻘 되는 시댁 쪽 아주버님이 이번 명절에 잡채를 좀 해달 부탁합니다. 제가 한 게 제일 맛있다면서 말이죠. 변명과 함께 거절하는 것은 미안한데 나도 요즘 손목이 아파서 다음 명절에는 꼭 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 명절에 또 부탁이 옵니다. 하지만 원칙형 거절은 명절 음식은 각자 집에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음식 부탁을 안 하게 됩니다. 원칙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탁은 안 받는구나.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관계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이번 주말에도 애를 좀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거절하면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다음 주에 봐주겠다고 하게 되고요. 하지만 원칙형으로 거절하면 한 달에 한 번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엄마도 힘들고 너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알게 됩니다. 엄마는 한 달에 한 번까지만 가능하구나.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구나 하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는 남아도 존엄은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나는 점점 지치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나 혼자만 점점 힘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으로 거절하면 관계도 유지되고 존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로 선을 알고 서로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원칙으로 말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5번째, 말수를 줄일수록 사람의 무게가 생깁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이런 분이 꼭 한 분 계십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말문이 열립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월급도 많이 올랐대. 옆 사람 쳐다보며 또 말합니다. 우리 집은 말이야, 손주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든대. 다른 사람 오면 또 시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그러셨어요? 아드님 잘 됐네요. 이런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계속되니까 사람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둘씩 핑계를 대고 일어납니다. 나 약 먹어야 돼서, 나 집에 가서 밥 해야 해.
나중엔 그분 혼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을 너무 많이 말하고 돈 이야기를 자주 하고 가족 이야기를 과하게 하면 사람들은 내 약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이야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 형편 이야기입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연금이 적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부담스러워합니다. 둘째,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우리 딸은 서울에 집 있어, 우리 손주는 영재야.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은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 또 자랑하네 하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강 이야기입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혈압이 높아서 병원 다니느라 바빠. 건강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면 사람들은 나를 유별난 사람으로 봅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혼자 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입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하지만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 집안 형편은 어떨까? 이 궁금함이 존중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보 비대칭의 권위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아는 게 적을 때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 다 알아버리면 권위는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우리 건강 상태를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의 개인 생활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권위 있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자기도 요즘 건강이 안 좋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한다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아끼는 겁니다. 물어보면 대답하되 필요한 것만 말하는 거죠.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정도로 답하면 됩니다. 굳이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고 돈도 없어서 힘들다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자식들은 잘 있냐고 물으면 네, 잘 지내고 있다고 정도로 답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 아들은 어디 다니고 월급이 얼마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이 주는 심리적 긴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걸까? 기분이 안 좋은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조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편해 보이지만 가볍게 보이고 말이 적으면 불편해 보이지만 무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긴장시키는 힘이거든요. 오늘부터 말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가족 이야기를 덜 하시고 물어보면 간단히 답하되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섯 번째,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 판을 휘어잡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살이 좀 찐 것 같다며 전보다 얼굴이 많이 통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얼굴이 확 굳거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뭐라고 하며 따져 묻거나 아니면 괜시리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즉각 반응의 문제입니다. 화나면 바로 화를 내고 기쁘면 바로 기뻐하고
슬프면 바로 우는 겁니다. 감정을 바로 드러내면 상대방은 나를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화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패턴을 알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리모컨을 넘기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이 상대방 말에 바로바로 반응하면 그건 상대방이 내 감정의 리모컨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버튼만 누르면 내가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례한 말을 들어도 표정이 변하지 않고 화나 기쁨 모두 3초 멈춥니다. 숨을 한번 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내게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하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얼굴이 확 굳거나 뭐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표정 변화 없이 3초 정도 그 사람을 조용히 쳐다보고 차분하게 그런 말씀은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짧고 명확합니다. 화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이렇게 사과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날수록 존중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무서워 보이지만 존중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피하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잘 웃는 사람도 가볍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뭐든 웃고 넘긴다 하면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존중받는 사람은 감정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화날 때 바로 화내지 않고 기쁠 때 과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내면에서 한번 걸러서 필요한 만큼만 표현하는 거죠. 무례한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말 대신 침묵과 응시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3초 정도 쳐다봅니다. 표정 변화 없이 그냥 조용히 보는 겁니다. 이 침묵과 응시가 주는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상대방은 불안해지면서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왜 아무 말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물러서게 됩니다. 아, 제가 실례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척 모임에서 한 분이 애는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나이가 몇인데 빨리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즉각 반응하면 우리 애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변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3초 침묵하고 차분하게 각자 때가 있는 거라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니까요. 화낼 때 화내고 웃을 때 웃되 그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3초 멈춤을 연습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 한 번 쉬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조금 정리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만만함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빈틈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바로 대답했고 너무 많이 설명했고 감정을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을 줄이고 선을 지키고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 아무 말 안 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착하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착함과 존중은 다릅니다. 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넘어옵니다. 선을 긋는 게 차가운 게 아닙니다.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가볍게 보입니다. 3초만 멈춰도 달라집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원칙으로 말하세요. 말수를 줄일수록 사람의 무게가 생깁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 판을 줍니다. 3초 멈추고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도 달라질 겁니다. 갑자기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오시느라, 참고 양보하시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선을 지켜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